시장이 안 되면 다 할 필요가 없겠지만 시장이 될 땐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건 답안지 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굳이 종목을 고르려고 노력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개인 투자분께 자신이 없다라면 그날 끝나고 나면 아까 잠깐 그 금융시장의 이제 불안, 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금리 이상까지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버리면 금융 불안에 빠질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다. 넘어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채권 금리가 장난이 아니고 뭐 레고랜드발 사태, PF 문제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자금 경색이라고 지금 벌써부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경색이 맞습니다. 네. 경색이 맞다고 봐야 되나요? 네. 신뢰들이 서로 없어지면서 생각보다 채권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랑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봐야 될 텐데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먼저 진단을 현재 뭐 아시겠지만 그 채권을 발행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채권이 이제 차환 발행이 안 되는 네. 그런 모습인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 자금 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 신뢰는 일단은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좀 완화돼야 되는 필요도 있을 거고 또 안타까운 건 이미 레고랜드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생각보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이 신뢰를 추가적으로 찾기 위해선 제가 보기엔 정부가 추가적으로 대책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50조 원 플러스 그 정도 가지고는 좀 패키지. 부족해 보여요. 아, 그것도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는 어느 정도 큰 불은 막았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추가적으로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어떤 위기 상황이 오지 않게 막는다라는 보증을 해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들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무런 것들이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가만히 있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이 신뢰가 이런 건 선을 넘어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본다라면 정부가 조금 더 안정책을 통해서 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 시장에서 신뢰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자금력이 좀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될 경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증권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장사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 상장사여서 유상증자라도 할 수 있는 처지라면 그나마 기업 입장에서 나은 맞죠. 건데.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자금력이 굉장히 약하고 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기업들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여부와 상관없이 증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은 재무제표가 조금 건실한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할 필요도 있는 거죠. 요게 사실은 조금 딜레마입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럼요.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급할 때 빨리 유상증자 불러 12 찍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데 시장이 좋을 땐 호재죠. 그렇죠. 그돈 뭐 가지고 성장한다. 투자도 할 거고 하면서. 성장인데 지금은 투자를 하는 어떤 수요라기보다는 어쨌든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측면에서 증자를 하는 거다 보니 이게 운영자금이냐 시설 네. 투자자금이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실제보다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 관련 기업들은 변동성이 더 커질 위험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뭔가 조금 신용등급이 조금 불안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한 신규 매수는 제가 볼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지도 조금 팁을 좀 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재무제표를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예, 빚이 과도하게 많은 기업이라든가 자금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은 지금 리스트들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트라고 보통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보통 어떤 기업을 선정하실 때 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자금들 보통 이제 부채도 일반 부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단기 부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동 1년 내 부채. 갚아야 될 거예요. 예. 예. 1년 내 갚아야 될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조금 여러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그게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년 내에 가집해야 될 부채인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기 부채 비율.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부채 비율뿐만이 네네. 아니라 예. 단기 부채 뭐 비율까지도 일반 해서 부채 비율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갚아야 그렇죠. 될 거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데 1년 내라면 지금 1년 내가 제일 어려울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이제 기업들 입장에 좀 버텨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최근에도 보면은 갑자기 엄하게 급락한 딱 보면은 야, 저 회사 부채 비율이 지금 200% 300%였던 회사야. 또 이런 얘기들이 또 그러니까요. 뒤늦게 또 나오고. 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어쨌든 이 채권 시장의 사태가 겪지 않아도 될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신용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나름대로. 그런데 그 수위, 그러니까 우리가 댐이라고 보통 그러죠. 댐이 딱 앞으로 물이 좀 넘칠 것 같아 댐을 한 5m까지 쌓아놨는데 네. 갑자기 이 물이 갑자기 확 넘치게 만드는 정책적인 실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댐 가지고는 부족해라는 인식들이 강해진 거예요. 그럼 댐의 수위를 높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부의 몫이지 이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댐이 한번 이제 물이 넘쳐버리면 네. 댐이 나중에 그 무너질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그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마 다들 이해를 네. 하실 겁니다. 예.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어요. 네. 반등을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서 2150포인트일 때 살 걸. 물론 그러지 완전 최바닥 잡는 거였는데 얼추 한 2350 근처까지 이제 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200포인트 반등 때 나타난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어야 될까? 그 사이에도 뭐 한 20-30%씩 반등한 종목도 있고 그냥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있고 요걸 좀 어떻게 가려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반등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건 사실 프로들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제가 고민하는 건 그래요. 이 반등 때 과연 낙폭과대가 반등을 더 많이 했느냐 이거죠. 지나 보니까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낙폭과대 관련 기업들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기존에 덜 빠졌던 것들이 오히려 신고가 나는 기업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극심한 차별화.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향후에 어떤 것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지 이미 시장은 조금씩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지수 반등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이전의 모든 하락장에서 그랬지만 보통 이렇게 큰 하락장이 오면 이 추세까지 전환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바닥은 찍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바닥을 찍고 나서도 뭐 6개월 또는 길게는 1년간 이 바닥권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예컨대 닷컴 뽑을 때도 그랬었고 네. 아니면 큰 하락이 있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빠르게 정책 전환이 안 돼요. 지수 전환이.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큰 성장에서 한번 와르르 무너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성장 동력이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오르려면 그 다음 동력이 나타나서 시장을 이끌고 나와줘야 되는 네. 상황인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성장을 이끄는 애들은 올라가고 있겠지만 기존 성장이 부러진 애들은 지수가 바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지수는 별로 안 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더 빠지지도 않는데 의외로 종목별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죠. 지금부터 그게 시작될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이 그거를 일부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마 어떤 말씀을 하는지는 여러분들 코스피 200 종목 차트만 보셔도 압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고 그 가운데서도 추세가 죽지 않았던 종목들 반등이 더 컸어요. 심지어는 신고가를 넘어선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되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되게 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모두 다 오르는 시장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강세장에서도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중국의 산업화 과정 때문에 올랐었던 2004-5년부터 2007년까지 지수가 1000에서 2000 갔었을 때 네네. IT 자동차 종목은 오르지 않았어요. 그땐 중우장대. 네, 중우장대. 네.
지수 더블 가도 안 가는 대형주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면에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 화장품이나 면세점 관련 종목은 20배씩 올랐지만 또 중후장대했던 조선이나 철강주들은 많게는 80%까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장이 저는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일단 지수 바닥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제부터는 지수 바닥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향후 시장과 가장 최적화될 종목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탈락되는지 여부를 지금부터 더 따져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은 1차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낙폭과대 종목을 사실은 제일 직관적으로 제발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관들은 이게 개인들이 봤을 때 되게 무서운데라고 보이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네, 종목들, 네. 막 신고가 나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개인 투자분께 자신이 없다라면 그날 끝나고 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떤 종목 사는지 20종목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으면 그것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보세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건 답안지 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관들이 뭐 사는지 제대로 공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 있겠어요. 진짜 우리나라니까 왜 그 반대로 하시죠? 그럼요. 예.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대로 하기 어려우면 이 친구들이 산 업종 공통 분모가 있겠죠. 외국인 기관 같이 산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만 사도 되겠죠. 쌍끌이 종목. 네, 쌍끌이 종목. 그러면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예.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거의 기관 외국인 수급 동향을 공개 안 합니다. 매일같이 보여준 네.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좀 TMI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지만 답안지예요. 네. 중요한 네. 아니 그들 뭐 사는지 보여주고 주도주가 뭔지도 보여주는데 시장이 안 되면 다 할 필요가 없겠지만 시장이 될 땐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굳이 종목을 고르려고 노력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써낸 그 OMR 카드를 한 반나절 뒤에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고 나서 하루 넣는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그들이 샀을 때 우리가 공부해 볼 건 왜 샀는지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이 사람들이 왜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샀었을 때 이유가 있을 건데 그리고 포텐셜을 얼마나 본 걸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좁혀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요거 뭐 기관 외국인 수급 관련주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럼요. 그 이유를 공부에 네. 범직하다라는 네네. 취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수급만 봐라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또 안 되기 그럼요. 때문에 예. 혹시 그러면 다음번 그러니까 현재 장세 이렇게 분위기를 보실 때 이게 현재 주도주로 해야 될까? 다음번 주도주라고 해야 될까? 뭔가 좀 보이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향후 시장과 관련해서 커지는 쪽이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이라든가 유럽 각국이 현재 펼치는 정책 수혜주들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책 수혜주.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민간 소비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민간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관련 기업들은 주가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지만 네. 정책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정부 소비인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또는 기업 소비인 거고 아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경기 침체에서 생각보다 그래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들고 또 이런 정책 수혜주들은 향후 정부가 키우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 또는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강한 경기를 부양하게 한 강한 정책들 이걸 보고 제가 볼 땐 그 관련주를 그래도 눈여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주도주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태조 이방원에 많이 좀 그 안에 많이 겹치나요?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태조 이방원 안에 그 있는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거 아닌 건 이미 아실 그렇죠? 겁니다. 예. 같은 2차 전지도 안에서 많이 다를 거고 네, 네. 방산주도 그 안에서도 많이 다른 것처럼 각각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아마 이전에도 제가 태주 이방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확장적 개념으로 봐라. 이게 제가 태조 이방원을 얘기했던 가장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 결국 이게 방산 이런 거 빼놓고 대문제는 글로벌적으로 에너지에 큰 변환이 있는 거다. 네. 이 변환과 관련해서 커질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딱 그것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확장적 개념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산업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다시 좀 잘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태조 이방원 종목들도 보면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대형주들 뭐 주도주들 변화를 보면은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시장도 불과 한 2-3개월 안에. 시장도 이러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일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시스템 우려, 그러니까 시장이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하락하는 거는 그 어떤 주도주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러스 총리의 이 실수로 인한 이것들도 큰 예가 되겠죠. 왜냐하면 영국의 연기금이 전부 다 파산할 뻔한 거잖아요. 네.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는 겁니다. 진짜. 예,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 경우는 일단은 종목이 없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경기 상황이 있다라면 거기에서는 제가 볼 땐 그래도 시장 대비는 아웃퍼폼 할 수 있겠다. 즉 시장 대비는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고 이제 태조 이방원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근데 하지만 요것도 뭐 중간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기업들 안에서 저희들 같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산업도 추천하면 안 되고 종목도 추천하면 안 돼요. 네. 예.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관리를 해드리면서 하면 그 관련 좀 어떻게 됩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반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얘기만 듣고 그냥 야 이게 덜 올랐으니까 2차 전지도 이거 사보자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저 사람 틀렸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달라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기업들도 2차 전지도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움직이는 이유도 다 달라요. 예. 기업마다 또 원재료 넣을 쓰는지 다 다르고 그거를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이나 기업을 추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멘트 한두 가지만 네. 듣고 모든 걸 다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사실 그럼요. 없는 거고요. 네네. 좋습니다.